안녕하세요. 저는 실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잘하면 사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제 시댁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부족했어요.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제가 피곤해지고 화나는 일이 넘쳤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사람들도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굉장히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 살지 않았어요. 시댁 사람들 중에서 신우는 잘 살긴 했지만 시모부가 돈을 많이 쓴 성형외과 의사였던 신우이의 옷과 차만 봐도 돈이 많은 여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쉬운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들이 돈이 많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백수였어요. 원래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가 쫄딱 망해서 한동안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죠. 살 돈도 집도 팔았지만 빚을 갚는 게 부족해서 양가 부모님께 솔직히 말을 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친정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댁에서 돈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시댁에서 돈도 내주고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나름대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공무원 대출을 받아 저금리로 집을 구입한 후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집안이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따로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주제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은 돈을 벌어오기보다 돈을 쓸 도중에 경제적으로 곤경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시부모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중에 신우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해요. 최근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펜션에 다녀왔거든요. 새로 생긴 곳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진짜 멋진 펜션이더라고요. 위치가 너무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이었어요. 산중턱에 자리한 오두막집으로 인테리어가 너무 멋져서 숙박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어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집 앞에는 모닥불도 있군요. 그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 어머니를 데려갈 생각은 안 해봤냐? 너는 항상 좋은 곳이 있다면 갔다 와서 나에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좋다면 어떻게 해서 나도 같이 가자고 말해주지? 여행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고 있다가 아이 엄마야? 내가 자주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는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괜찮은 곳인지 확인하고 어머니한테 같이 가자고 말하려고 내가 먼저 조사 다녀온 거야? 그래. 그렇게 좋다는 그 강원도에 있는 펜션에 나도 데려가자는 거냐? 맞아. 그래서 말 그대로야?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또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가족 여행을 하려고 어때? 다음 주에 올게. 주말에 시간이 된다면 우리 엄마랑 같이 가자. 형식이는 항상 남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 데든 괜찮을 거고 다음 주말 가능하다. 사실 잡힌 일정이 없어.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 나가서 바로 예약할 테니까.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없을까도 모르겠지만. 신우가 갑자기 가족 여행을 제안했어. 다음 주에 시간이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내 스케줄에는 비는 날이 있더라. 그러나 비용이 걱정돼. 신우는 항상 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을 좋아하니까 분명 여행 비용도 꽤 나올 것 같더라. 그렇지만 거기 여행 갈 때 비용은 대체 얼마가 드나요? 별로 안 높을 것 같은데? 비싸.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해.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 통틀어 15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의 절반인 75만 원을 저희가 형님께 드리면 될까요? 대체 무슨 소리야? 75만 원이라니. 올존 내가 낼 비용이 150만 원이라는 거야? 닭살 먹으니까 총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절반에서 150만 원 신우는 저에게 여행 경비로 150만 원을 달라고 했다더군요.
당연히 여행 경비 전액은 신우가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150만 원은 저희가 지불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고 남편이 사업을 망치고 집을 팔 때 쓴 대출금도 갚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공무원 신분인 선생님께서는 월급이 생각보다 작아서 허리띠를 조이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반면에 신 씨는 잘난 성과를 가진 의사 남편 둔덕으로 집에서만 노는 삶을 즐기고 있지만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도 150만 원이 껌값이라며 저에게 주말 여행 경비를 부탁했습니다. 주말 여행이니까 총 300만 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 액수는 많다고 느껴져서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은 2달치 생활비로 충분하니 형님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아서 같이 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하지만 150만 원도 내기 어려운데 몇 년 동안 모을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같이 놀러 못 갔잖아 이번에. 내가 지금 가기 괜찮은 것도 알아놨어. 대신 초과로 돈 더 드는 부분 있으면 내가 부담할게. 괜찮아. 그냥 가자. 그럼 좋은 곳에 50만 원이면 갈만하지 않아. 나도 오랜만에 경치 좋은 곳에서 맑은 공기 새면서 힐링 좀 해보자. 맨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한 차에 잘 됐네. 현실적인 이유로 여행에 못 가겠다고 말했더니 옆에서 남편은 허세를 부리더군요. 집에서 벌어오는 돈도 원도 없는 주제. 150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말하더라.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그를 보니 저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왔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되면 150만 원이면 우리가 못 가는 곳이야. 당신은 여행을 못 가는 이유를 알아. 돈이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돈을 벌어오고 가게에 넣으면서도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어떤 호화 여행을 가고 싶은 거야? 3박 4일 150만 원 드는 여행이 호화 여행인가? 부모님을 데리고 한 번 가자는데 왜 항상 너만 그래? 도대체 너는 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으면서 내가 돈을 벌어와서 해내는 얼굴도 없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니? 당신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사업 때문에 나도 가지 못하게 막는 데다가 어머니한테 빌린 돈도 매달 갚는데 전액을 갚기 위해 생활까지 어려워. 남편이 사업에서 돈을 쏟아부었던 것까지 언급하며 화를 냈어요. 돈을 벌어오는 것도 없이 오직 소비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니 남편도 할 말이 없어졌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었는지 그랬더니 제 말을 시어머니께 받아주셨어요. 너 돈 좀 벌어온다고 내 남편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야? 시부모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며 한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니 어머니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저희 집 형편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들이라고 감사들지 마시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니 아들이 제 정신이면 이런 소리 할 수 있겠냐고요. 지난번에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올 때는 하늘처럼 떠봤더니 돈 못 벌어온다고 이렇게 대해야 해? 그런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게 됐어요. 결국 여행은 못했죠. 남편은 그때 제가 한 말을 받아들였어요. 들려서는 안 돼. 다른 말들이 나눠봐. 내 남편이 사업하다 망쳤을 때, 전환 갚을 때, 타이밍 남편이 망쳐도 시댁이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러면 신용도가 망하고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이었어요. 남편이 소득을 가져올 길이 막혀 월급에서 꾸준히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둔다고 남편이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묻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가족 상황이 있어요. 또한 반대해서 빌린 돈은 남편이 아프면 되겠죠. 이제 남편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다시 조리 좀 하는 게 좋다 생각돼요. 너도 같이 공부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돈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자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너도 빨리 다시 일 시작해서 내 돈을 갚어. 저 이미 휴직 처리돼서 복직하고 싶어도 못해요. 올 1년은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말로는 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직장이 버젓이 있는데 돈을 벌어오는 며느리가 꼴보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휴직 처리돼서 1년은 복직을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나니 열이 올라 죽겠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진비 때문에 개고생하다가 놀려고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간호해야 돼서 휴직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다. 그간 자기 아들은 집에서 빈둥빈둥 될까 봐요. 제가 사회생활 동안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시댁에 돈을 갚는 동안 저를 고생하게 해주셨던 사실에 대해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일전에 강원도 펜션 여행권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황당한 일을 겪고 자존심이 상해서 새로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진 시댁이 잘 살아서 자신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빚을 상환해주기도 했고 제가 생활비를 벌어와서 불편한 점이 없어서 취직에 크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망신을 당한 후에는 여기저기 지인들을 통해 일자리를 찾다가 친했던 대학교 선배가 우연히 자신의 회사에 영업직으로 채용해주기로 해줬어요. 결국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거래처를 찾으면 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모셔다 들려서 가끔 친정집에 들러서 요리도 하고 밀린 청소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가 병원에 가는 날에는 거의 하루 종일 집을 비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우리 집안 일에 좀 소홀해졌고 집에 오면 먹을 게 없다거나 집이 청소가 잘 안 됐다는 말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가 자주 집에 음식을 놓고 집안일을 가끔 해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차를 운전하러 나가다가 아파트 정문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어머니, 음식도 가져오셨나요? 매번 감사드려요. 내가 돈도 안 벌어오고 내 아들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으니 내가 챙길 수밖에. 그나저나 너 어디 가니? 저금 신정 엄마 모시고 병원 가려고요? 뭐, 근데 왜 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거야? 매주 2-3번씩 그렇게 자가용 끌고 친정집 갔다가 병원 갔다 돌아오는 거냐? 내 친정 엄마 아프시니까 당연히 차로 보시고 가야죠. 얘가 미쳤나? 기름값 아깝게 왜 자동차를 끌고 다니냐? 그냥 버스 타고 다니라. 돈 아껴야지. 어머니가 자동차 타고 가도 병원이 한참 걸리는데 아픈 분을 모시고 어떻게 버스 타고 치료받으러 가요? 말씀도 참,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길어질 즈음 뒤에서 비키라는 클락션 소리가 울렸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뒷차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말했고 시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느라고 했어요. 이 소식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이때까지는 전혀 내가 창피를 당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걱정되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얘야, 윤진. 기회에서도 오늘 우리 회사랑 이번에 재개 안 한다고 했다며? 아, 진짜요? 네,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계약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갈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명했죠. 저희한테서 이제 마케팅을 더 맡기고 싶다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자고 했어야지. 너도 취직한 지 3달 동안 신규 계약이라는 건 모르고 있던 업무를 거의 절반 이상 맡았잖아. 그러면 윤진기 찾아가서 사죄라도 해야지. 계약을 맺자고. 남편은 마케팅 영업 직군으로 취직했는데도 영업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것 같았어요. 취직한 지 3달이 지나도 신규 계약은 물론 예전에 있던 계약들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남편은 단지 직장 사장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한참을 통화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서 30분 동안 담배를 피운 뒤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워서 식사를 하며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했어요. 여보, 회사 다니는 거 괜찮아. 괜찮겠냐?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못 봤어. 청, 힘들지.
당연히 남의 돈 버는 게 다 그렇지 뭐. 힘내, 여보. 당신이 아직 그쪽 일에 적응을 잘 못했나 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야. 얘야, 힘내라. 그딴 위로하지 마. 전혀 위로 안 되거든. 도와주고 싶으면 그딴 말만 하지 말고 거래처라도 소개해주던가. 자존심이 유난히 센 남편은 아까 직장 상사한테 된통 깼더니 나한테 화풀이 했어요. 평소엔 그런 일 없던데요. 쏴됐을 텐데 그날은 직장 상사가 말이 좀 심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제 남편은 아직까지 누구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항상 사장님의 명령만 따르다가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굽실거리고 계약을 따려고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방을 알아보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된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남편 말대로 주변에 마케팅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신우 형님이에요.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는 안 걸리고 계실지요? 어머, 오랜만에 전화해서 제 건강을 챙기세요. 아직도 가족끼리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전화해서 가능한 지 다 됐어요. 저번에 강원도 여행 후로 우리 엄마 집에 한 번도 안 갔었네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나 봐요. 그게 뭔지 빙빙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해주세요. 직설적인 성격의 신우는 전화 받자마자 잇따라서 둘러댈 필요 없이 용건만 말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전화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해해 주시겠죠? 저희 남편이 최근에 마케팅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취직했거든요.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남편이 아직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 계약이 0건이래요. 지금 저도 휴직 중인데 1년간. 돈을 못 버는 동안에 나로 인해 다 잘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돼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 주변에 마케팅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직장인으로서 형님께서 주변에 돈을 많이 벌며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 돈을 벌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영업직으로 취업한 지도 어언지라 새로운 기회는 찾을 수 없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만약 힘들면 제게 연락을 하고 도움을 부탁해 주시길 바래요.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손을 내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저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부탁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건 없고 해서 형님께 연락드렸어요. 알았어요. 우리 남편의 성형외과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업체를 바꿔보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정말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형님, 우리 남편한테는 전화해서 부탁드렸다고 해주세요. 그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자존심 상하니까 계약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알아, 개성격. 그냥 잘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했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볼게요. 신우이 역시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듯해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신우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퇴근했는데 양손으로 무언가 가득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이게 뭐야? 한번 맞춰봐. 까만 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 선물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녁으로 먹으려고 떡볶이나 순대 같은 것을 샀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당신이랑 저녁에 먹으려고 소고기를 샀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살치살도 있어요. 소고기를 고르며 맛있는 부위만 골라서 잘 샀어요. 저녁으로 한 끼 식사로 돈을 너무 많이 쓴 건 아니에요. 오늘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했고 큰 병원이어서 금액도 꽤 컸지만 오랜만에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더욱 노력해서 이제는 여기저기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 잘했어요. 역시 당신은 잘할 줄 알았어요. 이제 영업에 전념해야겠죠? 스킬이 좀 생겨서 사실 거야, 그래? 웬일로 누나가 며칠 만에 전화를 해서 그냥 얘기하다가 내가 마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형이 병원 홍보업체를 바꾼다고 했어? 매형이랑 만날 자리를 마련해주고 우리 회사랑 홍보 계약하자고 막 설명했더니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줬어. 내가 노력했다기보단 누나 덕이지. 심해부님 병원이랑 계약했어. 그래도 심해부님이 얼마나 깐깐한데 가족이라고 해서 계약했어. 내가 잘 설명하고 믿음직스러우니까 한 거지. 까다로운 심해부님도 고객으로 만든 거 보니까 영업에 재능 좀 있나 봐. 앞으로 다른 거래 업체로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있겠지만 매형이 가족이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사원이 망하고 돈을 빌려달라 할 때도 안 빌려줬으니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주변 병원들도 소개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정말 기대 중이야. 이제 회사에서 신규 계약 못 들어서 욕먹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해. 제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했어요. 왠지 제가 먼저 신우에게 도움을 부탁했다는 것을 알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최근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보여서 오히려 남편이 영업에 소질이 있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리고 비싼 소고기를 사왔다고 타박하지.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이랑 아이랑 소고기로 배를 채우면서 웃었어요. 매일이 이날 같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집안의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얼마 뒤에 생겼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친정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 친정댁으로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근데 주차장에 제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오늘도 음식을 가지고 오셨나 했죠. 시어머니는 뭔가 찾는데 두리번거리시더니 이거 아니야. 사돈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내 어머님이 오늘 병원 예약해 둔 날이라서요. 음식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은 다른 거 주려고 왔다. 자,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건 이거예요. 어떤 카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병원비를 보태주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네. 엄마, 병원비는 내가 내야지. 그걸 왜 내가 내고 있어? 내가 일을 그만둔다고 돈을 안 갚거나 나도 요즘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럼 이게 뭐예요? 그거 교통카드야. 앞으로 차 타지 말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병원 다녀라. 기름값도 껴야지. 대신 내가 교통비는 매달 충전해서 주마. 황당하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교통카드를 주시면서 자동차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다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빨리 가야 한다고 대충 대답을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제 차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 갔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전날 주차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옆으로 오셔서 경악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차 여기 없네. 그만 찾아봐. 제 차가 여기 없다고요? 어제 마트 갔을 때도 타고 나갔다가 집 앞에 주차했는데 내가 차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내가 방금 그 차 치웠어. 시부모를 데리고 효도 여행을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기름값을 내고 다니기도 부담스러운데 돈은 있어? 농담이시죠? 어머니께서 무슨 수로 제 차를 치웠다는 거예요? 차는 저한테 있잖아. 너 나오기 전에 견인차를 불러와서 멀리로 치워버렸다더라고요. 농담이었다니까요. 아니야. 그래서 내게 교통카드를 줬잖아. 그거 타고 가서 내 엄마를 평원에 모시고 가라. 제가 못 믿는 얼굴을 하고 눈만 거리고 있자 시어머니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한 영상을 보여주셨어. 거기에는 내 차가 견인되어 아파트 주차장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남의 차를 견인하여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세요? 제 차를 얻으셨어요. 네, 정신이 어떻게 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휴지까지 내서 돈도 못 버는데 돈 아낄 줄은 모르고 맨날 차를 끌고 다니잖아. 자동차는 내가 보관할 테니 너는 교통카드를 들고 버스를 타고 다니라. 어머니, 이거 절도에 해당하시나요? 혹시 어머니 차를 필요해서 제 자동차를 가지고 가셨어요?를 가셨어요?로 수정해 주세요. 꼭 자차를 이용하여 다녀야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돈 문제는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매달 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누가 먹느냐고요? 그 사람이 노는 동안 제가 돈을 벌어다가 남편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쉬는 게 그렇게 불만스러운가요? 한창 시어머니와 주차장에서 언쟁 중이었는데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는데 왜 안 오느냐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언쟁을 하고 싶었지만 먼저 친정엄마를 병원에 모셔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떠났어요. 그날은 택시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기름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죠. 병원에서 친정엄마를 돌보가 차 위치 추적을 사용해 제 차가 신인의 집에 위치해 있을 때 차를 거기서 가져다 주는 게 편했어요. 친정엄마가 다치셔서 대학병원에 계실 때 주차장이 넓고 자리를 자주 헷갈려서 위치 추적을 설치해 두었어요. 이번에 그게 유용했죠. 병원에서 제 차를 계속 확인하다가 처음에는 움직이다가 결국 신인의 집 근처에 멈췄어요. 하지만 제가 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차의 위치가 변했어요. 멀리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는지 알 수 없어서 그날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기름값을 맡기라고 하셔서 내야 했던 일이 있죠. 차를 견인해 가셨지 뭐야. 나한테는 딸랑 1만 원 등 교통카드 내주시고는 말이야. 우리 엄마 데리고 병원 다닐 때 대중교통 타고 다니래? 아, 그래.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어. 누가 들어도 놀랄 만한 일인데도 남편은 딱히 크게 놀라지도 않고 반응이 없었어요. 제 말을 추임새를 넣는 정도로만 대답을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해서 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듣든지 말든지 저 혼자 계속 말을 했죠. 어머니는 아마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차 어디 있는지 알거든. 내리면 다시 우리 주차장에 가져다 놓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 차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프다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까먹어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뒀어요. 오늘 차를 가져오려 했는데 계속 움직여서 그냥 두었어요. 또 형님이 제 차를 빌려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찾으러 가야겠어요. 형님, 우리 누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동안 계속 형님에게 차를 맡겨 두셨나 봐요. 어머니 동네는 골목이 좁아서 주차 공간이 없는데 제 차가 형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말씀해보자. 문장을 더 이어서 추가하려면 그때 바로 하겠습니다. 창백해진 놀란 표정으로 된 듯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어요. 당신은 뭘 알고 있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어머니가 차를 갖다 주러 형님에게 맡겼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게는 말을 안 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니까 놀란 거잖아. 맞아. 당신의 얼굴에 그 모든 것이 써져 있어.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남편이 집요하게 추궁해 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말을 그만 끊더라고 했어. 아, 그거 누나가 쓰러지기로 했어. 그러니까 누나에게 양보 좀 해줘. 대체 무슨 소리야? 내 자동차를 왜 형님이 타고 다니는 거야? 하려던 중에 누나가 도와줘서 매운 병원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하지만 계약 이후에 누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부탁을 들어주면 매형에게 말해서 다른 병원들을 여러 개 소개해 줄 테니 그 부탁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런데 부탁이란 게 제 차를 달라고 한 거였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니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매형에게 차를 뺏겼다고 해요. 고속 통행량 표지판이 붙는 것이 기본이고 주차할 때도 옆에 있는 차를 많이 박는 등 운전 방식으로 인해 수리 비용도 많이 든대요. 게다가 고속도로에서 날치 운전을 하다가 여러 차량 사고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시부가 차키를 빼앗겨서 이제 신호를 타다니던 차를 팔았다. 더군요, 어쩔 수 없이 항상 택시를 이용했었는데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거래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남편이 제 차를 넘겼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가 병원 다녀와서 차가 꼭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 줄 수 있다면 내 차를 주어야지. 왜 남의 것을 막연하게 주는 거냐? 나도 원래 내 것을 줄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올까 봐주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누나가 내 차에선 담배 냄새가 나고 더럽고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택지가 내 차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내 엄마와 같이 짜고 남의 차를 견인에 맡기고 누나에게 넘겨주냐. 나한테 물어봐도 좋았어야 했는데 만약 위치 추정량을 불편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정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내리막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넌 내가 물어보면 기꺼이 도와줄까? 지금도 보고 봐봐. 내가 거래처를 소개해줘야 했단 말이야. 해야 했기에는 어쩔 수 없었단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상황을 피하려 하는 건 차라리 처음에 부탁했더라면 좋을 텐데 내게 말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야? 아니면 내 차를 너에게 주고 내 차를 이용해도 됐을 텐데 솔직히. 처음부터 내 차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차가 없으면 일하기 어렵잖아. 내일 차를 구하러 가야겠다니까 이해할 것 같지? 아, 이만 좀 그만해. 누나가 거래처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던 거야? 전에 상사가 깨지는 거 못 들었었어. 옆에서 전화를 하는 걸 다 듣고 있었거든. 1억 원이 거래처를 구하지 못하면 나 진짜로 심각할 거야. 장모님을 병원에 데리다니느라 휴직 중이고 돈도 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백수가 되면 어떡하나. 계약이 성사되면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해. 그래도 싫으면 내가 직접 차로 데려다 줄 테니까. 능력이 없어서 거래처를 못 찾고 있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 3개월 동안 신규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데 너무 문제야. 알아. 일을 못하면 해고될 수밖에 없어. 거기서 해고되면 우리 생활비가 없어지면 내가 공장에서 막노동을 해야 할 거야. 자기 차를 줘서 남편이 돈을 벌어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서방이 사회생활을 한다는데 그걸 못 이해해주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사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는 그냥 가져다 쓰라고. 남편이 제 차를 가져가고 자신의 누나에게 줘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계잔을 피우더군요. 차라리 자기가 돈을 벌어오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했대요. 남편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좀 있으라고 집을 떠날 것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차를 견인해 가지 않고 시누이에게 쓰라고 건네준 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남편을 보니 화가 차올랐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제 뒤통수를 치려 하는 남편을 보고 나중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서로 의지하여 해결해 나가는 대신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같은 놈이 앞으로는 다시 안 살겠다고 하던 마누라를 말이에요. 뒤통수를 치거나 하는 사람을 어찌 믿고 함께 살아야 할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 것 같아서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게 더 낫겠다. 좋아, 이혼하자. 나도 내 앞길을 막는 여자랑은 함께 살 수 없어. 낡은 자동차 좀 누나가 쓰게 해주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혼하자, 그러자. 하지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누나에게 준 차는 빼앗으면 안 돼. 차값을 더 주겠으니까. 알겠어. 만약 누나가 차를 빼앗고 가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없고 양육권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알아. 남편은 이혼당하는 입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많더라네. 하지만 나는 재산 분할이 모든 게 해결되기 전까지 내 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음날 신우인 비지 틈에서들
내려갔던 역시나 신우인의 집 주변 동네 공영주차장 한편에 제 차가 있었어요. 근데 번호판만 똑같고 겉은 싹 바뀌었더군요. 그새 제 차를 튜닝해 놓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차가 되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 튜닝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남편한테 명의를 빌려서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왜 남의 차를 달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내 차를 받아 앞쪽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장 신우에게 연락해서 차도 예전 모습으로 바꿔놓고 찌그러진 부분도 다시 짝짝 펴놓으라고 써야 될까 하다가 문득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할 만한 방법이 떠올랐어요.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 과속 단속 조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어제 과속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 만에 과속하고 차 사고를 내서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 조만간 한 번 더 치겠다 싶어서 기다리기로 했고 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가 지나니 우리 집으로 과속 벌금이 10개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모아서 심해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가 보여드릴 사항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어째서 과속 벌금인지 확인해보니 자동차 번호를 보니 제 차량이긴 한데 운전하는 사람은 형이에요. 저는 부에게 신우가 자기 동생에게 거래처를 소개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미로 제 차를 견인하여 가서 몰래 타고 다닌다고 말을 했죠. 아니겠거든. 여자가 진짜 돌았나. 내가 또 사람 칠까 봐서 자동차를 빼앗았는데 이제 자기 차를 훔쳐다가 타고 다녔어요. 심혜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팔짱 휘둘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우 씨가 운전을 함부로 해서 과속이나 단순 접촉 사고만 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타고 다니면 더 큰 일이 생길까 봐 뺏은 거라고요. 어쩐지 요즘에 자기 동생이 불쌍하다면 자고 마케팅할 업체들을 소개해주라고 하더니 동타를 다니려고 쓰레기를 부린 모양이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마누라요.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첫남차까지 쳤네요. 아주 제대로 낼게요. 그리고 오늘 바로 자동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나저나 저희 때문에 피해를 너무 보셨겠죠. 제가 그간 택시비도 드리고 그리고 의미로 남한테 거래처를 더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분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남편에게 거래처를 더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 곳은 이혼할 거거든요. 병원에는 택시를 타고 다니느라 돈도 꽤 쓰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네요. 택시비 같은 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신 정말 제한테 사과하고 싶다면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저에게 보상하고 싶다는 심해부에게 저는 한 가지 정을 드렸고 심해부는 제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던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셨더군요. 너 김서방한테 신우가 쳐 물고 다닌다고 다 말했다면서 일부러 과속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요. 그냥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과태료 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차 기름값도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데 제가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돈 받으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돈은 내 남편한테 받았으면 됐잖아. 일부러 집에 불안 만들려고 심술 부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딸이나 남편한테 완전히 깨지고 각서까지 썼더라. 한 번 더 차를 몰고 다니면 이혼한다는 간소한 말이야. 시댁 부모님이 다 형님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요. 한 달에 과속으로 10번이나 걸리고 차 사고 내면서 다니면 차를 못 다니는 게 맞죠. 시댁 부모님께서 아주 현명하신 판단하시네요. 화를 버럭버럭 내는 시어머니에게 한참을 비하했어요. 자, 지금 우리 집에 계시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그거 남편 주세요. 저는 거기 이제 갈 일이 없어요. 차는 그냥 새로 하나 사려고요. 그리고 차가 필요 없다는 말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후로 남편이 몰고 다니던 차량, 집도 제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할 겁니다. 청산해야 했으니 정말 가치 없었어요.
그 사업을 망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자동차나 집과 같은 큰 재산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변경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었지만 취직하기로 결정했는데 재산들은 계속 내 이름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더군요. 물론 어떤 지원을 받았던 나는 그것에 불구하고 내가 제공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지만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사업에서 수익을 올리기는 참 어렵고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별로 유리하지 않았어요. 갚았으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재산 분할도 할 게 없었죠. 그 말로 남털터리로 저와 이혼을 해야 했어요. 심해부님, 이제 제가 저번에 부탁했던 것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혼 재판을 마무리하고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심해부님께 전화를 건 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떤 부탁을 했냐고요. 바로 심해부님이 남편이랑 했던 마케팅 계약을 취소하고 심해부님이 소개했던 업체들도 계약을 다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과속 딱지를 보여드렸던 날 심해부님께 계약 파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잠시만 기다렸다가 이혼하고 나서 해달라고 했고 심해부님은 신 때문에 고생한 저에게 미안해서 흔쾌히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후 남편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대신 최근에 진행한 계약이 전부 파기되었고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매일 밤 전화를 거든요. 회사 일로 해고당한 것도 나 때문이라고 화를 내고 미안하다며 다시 합쳐달라고 울며 빨라붙기 시작했죠. 매일같이 전화를 하다 보니 결국 전화번호까지 바꿔야 했어요. 이후에는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친정 엄마의 건강도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로 다시 복귀할 계획입니다. 진작에 정리해 둘 걸 그랬나 봐요. 뭐 하나 대출까지 들고 있던지 이제라도 조용히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